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팔순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 제 나이면 한창이라고 하긴 하더라만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죠. 일평생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털어놓고 나면 제 속이 좀 시원해지고 기분도 괜찮아질까 싶어서요.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둘 있었는데 우리 시절에 그랬듯 여자는 늘 뒷전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어야 했고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집애가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냐면서 엄청 구박을 하셨거든요. 오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도 막내라고 학교에서 빵 같은 걸 받아오면 저를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 오빠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없네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열셋 일찌감치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하루 종일 미신계 앞에 앉아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을 족족 집으로 다 가져다 줬어요. 오빠들 학비에 보태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 어머니나 오빠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야간 학교라도 다니라고 돈도 지어줬으니까요. 제 덕에 학교 졸업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여공으로 몇 년의 세월을 보내며 야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잡무나 심부름하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공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만난 사람이에요. 제 나이 22살, 남편은 26이었어요. 양쪽 부모님은 궁합도 안 보는 나이 차이라며 호들갑을 떨어대셨어요. 남편 집에서는 당시에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던 남편을 빨리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겠고 저희 집은 딸아이 빨리 치워버리자는 마음이었겠죠. 특히 아버지 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저도 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오는 남편이 싫지는 않았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정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던지라 더 남편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순조로웠던 결혼까지의 과정과는 달리 결혼하고 나서는 고달픈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시집살이가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유별난 분이 아니셨거든요. 특히 아들에 엄청 집착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1년 넘게 임신이 되지 않자 정말 유난을 부리셨어요. 지금 같으면 뭐 1년 가지고 23 어린 여자에게 뭔 문제가 있어서 좀 기다려보자 하겠지만 그때는 또 시대가 시대였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어머님을 따라 전국에 아들 낳는다는 명소라는 명소는 다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옆집에 아들만 셋 낳았다는 여자의 속옷을 비싼 값에 사와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10살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았어요. 년년 소리를 들으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어디 가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건 예사였습니다. 지금이야 임신이 안 되면 남자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검사를 하자고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을 때인가요? 그냥 며느리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매일 밤을 울었어요. 내가 정말 어디 문제가 있나? 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달리 다정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만큼 효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저를 달래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의 말이라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더 저를 대놓고 미워라 하셨겠죠. 그 부분은 아직도 생각하면 가끔 미워요. 그때 내 편을 제대로 좀 들어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하지만 다 너무 옛날 이야기네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첫째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제 나이 27이었어요. 온 집안이 그야말로 경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절에 들어가셨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어만 했거든요. 5년 만에 된 임신인데 그 이후에는 또 언제 될지를 알 수 없거니와 그땐 27이면 노산 소리를 들을 때라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정말 간절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하리만큼 누워서 꼼짝조차 못했어요. 혹시나 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꼭 아들이어야 한다. 딸이면 너는 쫓겨나.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실망 어린 탄식을 하던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 하나 고생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방금 해산한 며느리의 면전에 대고 이년저년하며 쌍욕을 하셨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씨바지를 드려야 돼. 어머니, 아직 이 사람 젊고 저도 젊어요. 그런 말씀은 마세요. 씨바지를 드려야 한다는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의 뜻에 반기를 들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 시어머니도 고집을 부리시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둘째를 가지기 전까지는 내내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알아보러 다니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박복한 년이 굴러들어와서 내가 그때 그냥 좋다고 며느리 들인 게 실수지 실수야.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너 보고 다 아들 복은 뒤지게 없다고들 한다. 어? 어이구 어이구 내 팔자야. 우리 집안의 대가 여기서 끊어지겠어. 전연 하나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정말 매일매일이요. 나중에는 욕을 안 듣는 날이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임신이네요. 축하드려요. 몸이 이상해서 가본 병원에서 둘째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큰 병에 걸렸냐며 대낮부터 여자가 불성사납게 길거리에서 울고 다닌다며 또 욕이란 욕은 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뭐? 뭐요? 진짜요? 네. 아이고 부처님,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날부터 다시 어머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과 다른 게 있었다면 가시던 그 절에 저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산딸이 될 때까지는 이 안에서 꼼짝도 말거라. 부정 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다. 몰래 나갔다가 나한테 들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는 정말 산 아래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한 채 8개월 가까이를 산속 그 절에서 생활했어요. 불편한 것도 많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남편도 멀쩡한 부인과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이별을 해야 했고요. 내가 당신한텐 정말 많이 미안해. 그래도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라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던 날 온 집안에 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자고 7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한 거 생각하니 허무하더라고요. 대체 아들이 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지라 딸아이보다는 아들내미가 이쁘긴 하더군요. 그래서는 안 듣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왜 정수만 이뻐해? 엄마가 언제 정수만 이뻐했어? 정이도 예뻐해. 거짓말. 엄마가 맨날 간식도 정수 하나 더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린 시절 딸아이가 있던 말이 다 늙은 지금도 가슴에 콱 박혀 있어요. 저도 좋은 엄마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제 할 몫은 다 했어요.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던 아들도 낳아드렸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그러시더군요. 너같이 착하고 잘하는 며느리 또 없더라. 미안했다. 물론 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쉽게듯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날 제 세월이 아주 헛된 건 아니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참 많이 좋아했나 보다 했지만 제 눈물은 사실 그 한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일평생 효자였던 남편만이 그래도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주더군요. 그거마저 없었으면 진작 짐을 몇 번이고 쌌겠죠. 아들내미는 정이 많은 타입은 아니긴 했어요.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야 한다며 어머니가 싸고 돌면서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다 사주고 그렇게 키우는 바람에 버릇이 좀 없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공부는 곧잘해서 학교도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게 또 어머님의 엄청난 자랑거리셨죠.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학교 자랑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딸아이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도 딸이 무슨 대학이냐며 절대 안 된다 하셨지만 못 배웠던 게 어린 시절에 한으로 남아있던 제가 정말 빡빡 우겨서 딸아이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어머님 말에 남편이 뒤에서 조금 그리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 조금 그렇게 학비를 쥐어줬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다 잘해준 건 아니고 나도 섭섭하고 서럽고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았지만 그때 나 대학 그렇게 보내준 걸로 엄마는 엄마 몫을 다 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을 듣자고 대학을 보낸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늘 얹혀있던 것 하나가 덜어지는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딸아이는 아직도 종종 그때 엄마가 빡빡 우겨서 비상금까지 털어서 자기 학비를 보태준 걸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죠. 아들과 딸내미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싸고 돌던 아들내미보다 딸내미가 더 잘됐지만 말입니다. 집안에서 기집애가 제일 잘나면 머스마가 기가 죽어서 안 되는디?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에요.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선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머님이 다 주선하신 거였어요. 하마다는 손주 며느리감을 소개해 소개를 받아 이루어낸 혼사였죠. 저도 딱히 불만은 없어요. 사람 좋아 보이던데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 했습니다. 손주를 그렇게 결혼시켜놓고 정작 어머님은 그렇게 보고 죽고 싶어 하시던 증손주는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말이에요. 며느리는 말이 없는 무뚝뚝한 편의 며느리였어요. 표현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집안 대소사 같은 건 빠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적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을 때와 저랑 둘만 있을 때 태도가 좀 다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워낙 어르신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랬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어머님이 저희 아들 주려고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들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님 통장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남편 준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하는 소리에 솔직히 기겁하긴 했지만 그래도 돈 앞에서 다들 그러기도 하고 알뜰살뜰 모아서 뭐 지들한테 쓰겠지 싶어서 군말 없이 어머님의 통장을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건 저희 아들 몫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딸내미는 섭섭해하지도 않았어요. 제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워낙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탓이었겠죠. 엄마 보험 수혜자 너로 해둘 거야. 너는 그거 가져.
무슨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딸내미는 엄마는 벌써 무슨 그런 죽는 소리라는 거냐며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튼 며느리에 대한 인상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애가 정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딱히 흠잡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박대를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말을 얹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없는 편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에나 한 번씩 볼 정도로요. 그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다는 오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말입니다. 애들한테 그다지 바라는 것도 없었고 지들 밥벌이 다 잘하고 결혼해서 부모 속 안 썩이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남편이랑 여기저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둘이서 잘 지냈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몫이라고 몰래 숨겨두었던 땅이 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올랐어요. 그 주변에 싹 다 재개발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 건물에 한 채 사서 남편과 그 건물에 세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둘이서 여행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기에는 차고 넘치는 돈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이 아이가 일반적이지 않구나 하는 감정을 느낀 것도 그쯤일 겁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또 있고 그 땅이 재개발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팔아서 건물을 샀다는 거 알게 되었을 때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밥 해드릴게요. 정과는 너무 다르게 애교도 있고 잘하더군요. 특히 남편에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랑은 달리 그런다고 우리 며느리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신 것 같아요. 좋으면서 저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래도 혹여나 며느리가 기분이 상할까봐 제가 중간에서 많이 애쓰긴 했어요. 그렇게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럴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구만.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도 의미가 없대. 여태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벌이었을까요? 제가 닥달하고 닥달해서 한 건강검진에서 남편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노인들은 진행이 느려서 그래도 몇 년은 살 수 있다고 하더만 그 사이에 우리 더 열심히 놀러 다녀야겠어. 무슨 소리예요?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어차피 다 늙은 노인네. 얼마 더 살자고 그 병원에서 누워있기만 해서 뭐하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졌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제 앞으로 해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미리 상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넌지시 물었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네 시어머니한테 못한 게 너무 많다. 내 거 다 주고 나중에 자기 죽을 때 이거 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해도 그것도 네 시험의 뜻이고 다 준다고 해도 네 시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말거라. 남편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비쳤기 때문에 며느리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뜻에 따라 그냥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하고 다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될 만큼 병이 악화되었을 때 병원에 누워서 그러더군요. 당신 병간호하기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당신보다 하루 더 늦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었는데
결국은 당신 또 고생시키다 가는구먼. 나는 평생 당신한테 좋은 남편은 될 수가 없나벼. 어머니 때문에 미웠던 적은 많았어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으니까 안 미안해 해도 돼요. 그 말에 남편이 울더라고요.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직도 다 늙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싶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자 또 친구가 떠난 느낌이었어요. 늘 옆에 공기처럼 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말 한 번의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 같은 게 왔었어요. 엄마, 좀 먹어. 아빠도 엄마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와서 저를 챙겼습니다. 그때 딸아이 아니었으면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며느리도 평소보단 훨씬 더 얼굴을 비추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빈자리도 또 혼자라는 사실도 적응이 되어갈 무렵 남편이 쓴 일기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 일기에는 저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제가 호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따라 살기로 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그 많은 재산 다 어쩌고 죽을 거야? 그냥 나 죽으면 알아서들 나눠 갖는 거 아니요? 안 돼. 그러면 싸움 나. 지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주겠다. 다 정해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죽기 전엔 절대 주면 안 되고. 그냥 미리미리 줄 만큼 다 주고 나 쓸 것만 남겨두면 안 되나? 큰일 날 소리 안 해. 그러면 태도가 싹 바뀐다니까. 죽기 전엔 정말 한 푼도 주면 안 돼. 처음에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나 싶었지만 며느리의 여태 동안의 그 태도들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지라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친구들의 좋은 대로 변호사를 만나 딱 3등분으로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딸내, 아들내,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를 하는 걸로 말입니다. 예전부터 좋은 일을 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뉴스 같은 곳에서 전 재산을 기부했다던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줄 생각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변호사 만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변호사를 만난 걸 어디서 듣고 와서 묻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저희 동네에 있는 사무실에 가셨죠. 저희 동네에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만났다. 재산 문제로 만나신 거예요? 답지 않게 정말 꼬치꼬치 묻더군요. 며느리가 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던지라 그냥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다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죽기 전에 미리 나눠야 한다고 해서 아직은 그냥 만나보기만 한 거야. 아직 유언장을 쓴 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의 말로는 정확하게 재산 파악을 해서 뭐는 누구에게, 뭐는 누구에게 그런 걸로 정확히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들이 받을 재산인데 궁금할 것도 같다 생각하며 그냥 이야기했어요. 3등분해서 그네, 니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다. 제 말에 며느리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기부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 전에 형님이랑 저희랑 똑같이 주신다고요? 그래, 뭐가 문제냐? 너네는 어머니가 주신 돈도 따로 받아간 게 있지 않니?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기부는 무슨 말이세요? 예전부터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전재산 기부했다는 할매 할배들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전재산은 아니지만 기부하기로 한 거야. 아니, 그 큰 돈이니까 더 해야지. 그리고 너네가 가져가는 돈도 큰 돈인데 뭐가 그렇게 아깝니?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거죠. 자식들 몫까지 나눠서. 여기서 너희 몫이 정해진 게 어딨어. 그냥 운이 좋아서 땅에 오른 덕에 생긴 돈인데. 며느리가 꽁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더군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더 말을 꺼냈다간 이마저도 제가 안 준다고 할까봐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거의 매일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안일을 하고 제 옆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다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애비도 그렇게 많이 기부하냐고 어머니께 다시 말해보라고 했고. 나는 이미 마음 다 정했다니까 그런다. 유언장 그렇게 쓸 마음은 안 바뀌니까 너도 그만 포기해. 그리고 이렇게 매일 오는 것도 하지 말거라. 그렇게 해도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 한동안은 그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전에 며느리 흉을 다른 사람에게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며느리는 너무 노골적으로 돈돈거리는 것 같아서 딸아이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절대 유산 상속 미리 해주지 마. 싸가지가 없어. 평소에는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애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해요. 나도 괜히 분란 만드는 거 싫어. 그냥 엄마랑 이렇게 뒤에서 욕하고 마는 거지. 딸내미도 지 아빠 닮아서 여기저기 입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그냥 그러고 말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고 나서 한 번도 꿈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저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가까이 다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아이고, 생전 안 찾아오더니 이제야 왔소? 잘 지냈는가? 나야 못 지낼 게 어딨어요. 일찍 간 당신 억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더군요. 그거 참 다행이라면서 말이에요. 나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당신은 올라면 한참 멀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소. 그럼 이제사 내 안부가 궁금했어요? 거기가 지낼 만한가 보제? 지낼만 하던 아니던 지금 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할 말이 있어서 왔소. 무슨 말이요? 제 질문에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좀 전에 희미하게 웃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근엄하다 못해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 물러나려 하니 제 손을 꽉 잡고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더군요. 내일 며느리 조심하소.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 절대 조심하소. 알겠소? 남편이 아플 정도로 손을 꽉 잡고는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왜? 제가 알겠다고 하자마자 한 번 더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더니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남편이 사라짐과 동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의 표정도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이었고 무엇보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꽉 잡았던 손목의 느낌도 아직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일이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나요? 그냥 환절기고 어머님 이맘때면 한 번씩 꼭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백합죽 써드리려고 왔죠. 요즘 맛있대요. 몸 괜찮다. 그래도 드세요. 뭐 죽을 아플 때만 먹으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선 부엌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재료들로 죽을 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는데 자꾸 어젯밤 꿈속에서 남편이 해준 말과 그 말을 해줄 때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모습을 가만 보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지 다 됐다고 하더군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 봤는데 진짜 맛있게 잘 됐어요. 그래 보이는구나. 죽은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더군요. 자꾸 얹힌 것처럼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듯 가슴을 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물 가져다 드릴까요? 그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 물을 가지러 돌아서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앞에 놓인 며느리의 죽과 제 앞에 놓인 제 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퍼뜩 그릇을 바꿨어요. 그리고 모른 척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 거렸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러네요. 어머님, 여기 물이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잠시 보다가 자신이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먹기 시작하는 걸 보고 한술 떴어요. 맛있네. 맛있더라고요. 생일에도 잘해주지 않던 며느리의 음식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먹게 되는 게 기분이 묘했지만 말입니다.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죽을 잘 먹고 과일까지 깎아서는 같이 먹고 뒷정리까지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민망하고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게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왜 생전 나타나지도 않다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서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며 오늘 며느리를 의심한 걸 하루 종일 자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전 전화를 잘하지 않는 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얼른 받았어요.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오늘 집사람 어머니 집에 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급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와서 백합죽 끓여줘서 같이 먹고 돌아갔는데 왜? 무슨 일 있는 게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알러지 증상이 심하게 올라와서 응급실에 왔는데 뭘 먹었는지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와 저는 같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콩 알러지예요. 어릴 적 땅콩을 먹고 죽을 뻔한 이후로는 땅콩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신도 그렇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멍하게 휴대폰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기만 하더군요. 지금은 괜찮니? 네, 지금은 주사 맞고 괜찮아지고 있는데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서 그걸 먹었을 리도 없고 그럼 뭘 먹었는지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애가 오늘 할머니 집 간다고 했대서 전화해봤어요. 며느리는 주사를 맞고 자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산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죽에 땅콩가루를 집어넣는 며느리라니요. 저에게 이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이지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죽다 살아났으니 그게 맞긴 한 거겠죠. 아이고, 아이고, 애들 아버지. 손을 덜덜덜 떨며 어제 꿈에 나타난 남편을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충격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먼저 딸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딸애가 너무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울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 의심도 안 했어?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아빠가 꿈에 안 나타났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어? 상상이나 했겠니?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딸애는 한참 울면서 화를 내더니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릴 기세로 일어서더군요. 내 인연을 가만두나 봐. 그 자식도 가만 안 둘 거야. 어디서 그런 년을 데리고 와서는? 일단 앉아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박박 우기면 그만인데 누구 말을 믿겠니? 너도 처음에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물었잖아. 딸이 씩씩거리면서 이내 앉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내일 엄마 혼자 병문안을 가. 그리고는 그냥 왜 그랬냐고 물어봐. 모른 척해도 다 알고 왔다고 그래. 녹음기 꼭 가져가서 녹음하고. 알겠지? 며느리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손이 떨려왔지만 그런 무서운 아이랑 아들을 계속 같이 살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저한테 그런 짓을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덮어둘 수는 없었어요. 딸이 했던 당부를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딸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딴 곳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제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아범한테 어머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그 말에도 대꾸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평소와는 달리 입을 쉬지 않고 계속 떠들더군요. 다 나아서 이제 퇴원하면 되는데 왜 오셨어요, 괜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길래 그냥 조용히 넌지시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한 당부대로 절대 화는 내지 않고요. 왜 그랬니? 그 말에 며느리가 묻더군요.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 그날 나한테 준 죽에 땅콩가루 섞은 거 내가 모르고 왔을 줄 아냐? 며느리가 손을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애비한테 다 말하는 수밖에 없어. 딸애가 말한 대로 바로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순간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도 어머님이 그날 죽 드시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아차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 앞까지 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비한테만큼은 절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어머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셔도 괜찮아요. 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 보는 눈물이라 불쌍하지도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는 걸로 밖에는 안 보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자 더 애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그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엄마, 진짜 용서해 줄 건 아니지? 물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 수 있겠냐고요. 언제 또 나를 죽이려 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부인이고 애들 엄마이고 그런 아이인데 말입니다. 충격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 사람이 실수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어머니랑 자기랑 나눠 먹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어머니는 괜찮으시냐 하던데 별일 없으셨어요?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제가 며칠째 조용하니 불안했던 건지 아니면 다 말할까봐 겁이 났던 건지 아들에게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걔가 그러디? 네. 실수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어머니랑 나눠 먹은 것 같다는데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알러지 심하시잖아요. 그때 누군가 집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왔더군요. 내가 와본다니까 당신은 왜 왔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알러지 반응이 심하신데. 아직 별일 없는 거 보면 괜찮으신 건데 잘 지나가신 거죠? 그래 보이긴 한데 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죠? 며느리가 중간에서 제 눈치를 계속 보더군요. 안 괜찮다. 그쵸. 제가 알기론 어머니 어렸을 때 죽을 뻔하신 뒤로 절대 안 먹는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들었었는데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나는 안 먹었어. 에? 근데 방금 안 괜찮다고.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딸아이가 들어오더군요. 그 일이 있은 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딸아이가 요즘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 오늘 사단이 나겠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인상이 험악해지더군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구구러 엎어져서 조용히 있어도 머리채를 잡으러 가고 싶은 마당에? 평생 자기 누나가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 놀란 얼굴로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왜 그래?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네 와이프가 엄마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실수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같이 먹은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인데 뭘 또 죽이려고 했다까지가. 뭐? 실수? 너 지금 실수랬니? 딸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며느리를 노려보니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밀고 나가기로 했나 보더군요. 제가 녹음까지 해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랬니 너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는 진짜 실수한 게 맞아요. 제가 죽을 뻔한 게 그 증거이지 않나요? 딸아이가 기가 차서 가슴을 퍽퍽 치더군요. 네가 엄마 재산 노리고 일부러 백합죽에 땅콩 가루를 넣어놓고 지금 실수라고? 백합죽에 땅콩 가루를 넣은 게 실수라는 거니? 그런 레시피가 어딨어? 백합죽에 땅콩 가루를 넣은 적 없어요. 그 뒤에 먹었던 디저트가 그랬던 거지. 나는 디저트를 먹은 적이 없는데? 제 말에 며느리가 잠시 움찔하더군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빵 사와서 같이 드셨잖아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너랑 먹은 건 백합죽이랑 사과밖에 없다.
가만 듣고 있던 아들이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백합죽에 이 사람이 땅콩가루를 왜 넣어? 누나도 너무 억측하지 마.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고 말해? 아,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저런 애를 마누라랍시고 데리고 사는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생사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잡는 누나는 인성이 뭐 좋은 사람이야? 생사람? 생사람? 엄마가 그날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며느리 조심하라고 안 했으면 그 말이 떠올라서 제 죽그릇이기나 엄마 죽그릇 안 바꿨으면 그날 그거 먹고 쓰러진 사람은 엄마가 됐을 거야. 엄마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발견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돌아가셨겠지. 근데 뭐? 억측? 생사람? 그거 다 그냥 추측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도 크게 아팠으니까 기억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했던 대화의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제게 싹싹 빌면서 아들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는 음성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걸 듣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진짜요? 여보,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소름 끼친다는 듯 밀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어져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누나, 미안해. 일단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리고는 정말 충격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집 밖을 나서더군요. 그 뒤를 며느리가 따랐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난 뒤 딸아이는 차라리 잘 됐다며 시원하다 했지만 아들의 그 충격받은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정말 많이 놀란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집 앞을 찾아와서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전화를 한 뒤 며느리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양육권은 전부 제가 갖고 그냥 원룸 보증금 정도만 주기로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바로 신고도 하고 싶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애들 엄마잖아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아이는 그럴 수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손주들이 엄마가 살인 미수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게 세상 밖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이 걱정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며느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죽은 듯이 사느라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름도 바꾸고 성형수술로 얼굴도 다 바꿔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더군요. 그것도 처녀라고 속이고 말이죠. 그러나 곧 그 집에서도 돈돈거리다가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사고를 한번 크게 칠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서 가끔 그때 제대로 처벌을 받게 했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디선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그때는 미수가 아니라 진짜로 실행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며느리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의 재혼식장이었어요. 아니, 소식을 들었다기보다 제 눈으로 봤죠. 그 아이를 말입니다. 식장을 찾아왔더군요. 얼굴이 바뀌어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놀라는 것 같더니 다가오더군요. 놀라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낼 건 또 뭐니? 그래 보이시네요. 새 며느리 봐서 좋으시겠어요?
그래, 너와 달리 참하고 좋은 아이라서 좋다. 애들이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낫진 않겠니? 제가 저 좋자고 그런 거였겠어요? 그게 다 당신 아들이랑 손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때 곱게 죽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잖아. 아니, 그 전에 재산을 제대로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기가 빠져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다가와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날 그 녹음본을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간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후로는 며느리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겁이 난다면 더 이상 저희 앞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속 시원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지만 손주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물론 가끔 후회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직도 그때 한 선택이 잘한 건가 하는 고민은 되지만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며느리는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더없이 잘해요. 하지만 그래도 재산은 미리 물려주지 않으려고요. 저도 얻은 교훈이 너무 많거든요. 아내와는 결혼을 약속하던 시점부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고, 남들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하를 받는 그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도 참 초라하게 저희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증표로 반지만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하나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날 믿고 함께 따라와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저라고 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 꿈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를 받으며 아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한 달 정도 다녀오고 아늑한 신혼집에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저는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아내는 저를 따라 외국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비록 서류로도 모든 이에게 저희의 사랑을 증명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반지라도 주고받은 것은 최소한 저희 둘만큼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확인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지를 교환한 다음 아내만 홀로 낡은 신혼집에 남겨둔 채 저는 곧바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꼭 돌아오면 그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그때는 우리 못 올렸던 결혼식도 올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로 지내자. 그러나 저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외국에 간 지 1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아주 가끔가다 아내와 연락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 그걸 처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매일같이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에 몰두해야 했죠. 그래도 가끔이나마 아내와 연락을 하고 사랑이 섞인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정도 아내가 연락이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됐고 마음 같아선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근래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려면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횟수가 적기는 했지만 오히려 내가 전화를 자주 못 걸어서 어긋난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 제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바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피를 타고 아직도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제게 주어진 일을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내 생각에 밤잠도 못 자고 일도 안 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를 다독였어요. 이 일을 해야 얼른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후 한 달 뒤,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이제 지긋지긋한 외국을 떠나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누가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야? 우리는 너 같은 놈을 내 딸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 추호도 없네. 이제 우리 딸도 이 세상에 없는 마당에 우리가 더더욱 자네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당장 나가게.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도 제 아내 사랑했어요. 정말로 죽은 거라면 최소한 아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부디 하늘에서는 편안하라고 기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장례 치른 지 오래 지났고 산소 지어진 지도 꽤 됐네. 그리고 나는 내 딸 산소에 자네가 찾아가는 걸 원치 않어. 그러니 그냥 원래부터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취급하게나. 우리도 자네 같은 사람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 딸 인생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 거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명복이라도 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가 지금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 애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죽어도 저에게 아내가 묻혀있는 산소를 알려주기 싫다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갔어요. 비가 와도 무릎을 꿇고 문 밖에서 빌면서 제발 아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날은 경찰에 신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신고하신 거였죠. 그러나 그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아내가 어디 묻혀 있는지만 알면요. 그러나 애초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가 결혼하는 것을 지극히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같이 염치도 모르는 놈한테 내 딸 보낼 수 없다고요. 저도 아내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형편이 아니었다면 아내와 결혼을 약속한 시점부터 문제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어서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착한 아내가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게 참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얼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잘 대해준 만큼 저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며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날을 이루기는커녕 영영 아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왔다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내 딸을 죽인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순간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아찔해진 정신을 잡고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힘겹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핑계대며 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내는 외로워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내는 외로움이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선택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아내와 전화를 할 때면 늘 외롭지 않냐는 제 말에 아내는 뭐가 외로워. 당신이 언제나 멀리서 날 생각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설사 외로워도 나중에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줄 거잖아. 그치? 라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외롭지 않다고 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있다고 그렇게 단언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죄인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결국 제가 아내를 무척이나 외롭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맞았네요. 전 정말 아내를 외롭게 했고 그러다 못해 아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이승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제가 계속해서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가며 아내의 산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친정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작은 집도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일에 손을 놓고야 말았어요. 솔직히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를 따라 저 역시 하늘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내 성격상 제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반겨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 같은 거 있고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하. 라며 혼나기만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내도 없는 세상에서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먼 시골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과도 인연을 끊고 속세와 아예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산속에 살아도 아예 먹고 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산속에서 사는 것은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게 같은 것도 가깝지 않고 화장실도 수도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되새겼어요. 이 모든 불편함은 아내를 혼자 외롭게 떠나보내게 만든 내 죄값을 치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산속 생활에 익숙해진 것은 한 7, 8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입니다. 그만큼 산속 생활은 매일매일 달라 적응하기가 꽤나 힘들었어요. 자연인으로 온전히 스스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때가 되면 일용직을 나가서 돈을 벌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들만 사서는 산으로 돌아온 뒤 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익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신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용직을 나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만 빼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더군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제게 정말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이 제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원래 산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제 작은 취미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스마트폰으로는 사진도 찍고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해 글을 쓰고 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제게 무척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젊을 적에도 시간이 나면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는데 산에 와서 잊어버리던 찰나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핸드폰이 나타난 거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많이 봐주는 사람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다른 곳에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속에서 시간이 나면 블로그에 글을 썼고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산새 울음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계곡물 소리가 얼마나 잔잔하고 은은한지, 예전 같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더군요. 아내에 대한 속죄를 위해 시작하게 된 산속 생활이지만 나중 가서는 정말 제 자신이 산속 생활 자체에 무척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가까이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요? 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산속 생활을 시작했던 때와 그대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읍내에 있는 가게에 가는 게 아니면 굳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여전히 기존에 알던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외로웠던 것도 처음에나 그랬지 계속해서 연락을 끊고 사니까 그냥 혼자 사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범해지더라고요. 사실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친하다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옛날부터 혼자 살아왔고 그렇다 보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마음 터놓을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당장 내가 연락이 끊긴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 원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은 아내였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도 보고 싶음도 사랑도 많이 희석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아내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산속 생활 내내 아내만 그리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만 있는 산속에 다른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가 있는 산이다 보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오긴 했는데 제가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은 아예 길이 나지 않은 곳이라 몇십 년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한 두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드문 일이었어요. 물론 가끔 길을 잃은 분들이 오기도 했던 터라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산을 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길을 찾아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웬 여자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그 여자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당시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꿈이야? 솔직히 그렇게 눈앞에서 얼굴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미쳐버려서 환각을 보는 게 아닌지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꼭 잡는 주름진 손의 주인은 아내가 분명했죠. 아내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코를 훌쩍대느라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보고 얼싸안고 오열도 해보고 했지만 정말 내 눈앞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였습니다. 너무 서럽게 오열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게 시원한 물도 떠주고 아내가 찾아온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이 있었는데 그 수박도 잘라주고 그렇게 한참을 달래니 아내가 드디어 말문을 열더라고요. 당신 잘 살아 있었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아내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와 반지를 주고받은 다음 제가 외국으로 떠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여전히 아내와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내의 오빠 역시 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의 오빠가 셋이 합심을 해서는 아내를 잠시 다른 곳으로 납치해서 제가 모르는 장소에 살게 해둔 겁니다. 당연히 아내가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끊긴 지 오래였죠. 전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번호랄 게 따로 없었고 아내가 쓰는 번호들은 전부 제가 모르는 것으로 바뀌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저를 직접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절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난 정말 살면서 계속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난 오로지 당신만 기다리면서 당신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혼인신고라도 하고 부부가 되기만을 바랐는데. 아내도 처음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당장 아내의 부모님 그리고 오빠로 인해 모든 방법이 막히니 나중 가선 결국 저를 포함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계속 저를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니까 아내 부모님이 아내에게 네가 계속 그러면 내가 그놈 가만둘 줄 알아? 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약 아내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아내를 포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부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저를 원래 없던 사람처럼 잊고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살았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히도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잘 지내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살고 있을까? 물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지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제 소식을 일부러 찾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아내 남편이 일찍이 하늘나라에 떠나고 나서 문득 제 생각이 또 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쩐지 이렇게 오랜 시간 저를 떠올리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게 참 기뻤어요. 저 역시 오랜 시간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아내를 보고 싶어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를 그리워했던 아내는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산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소식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처음에 제가 죽은 줄 알았다고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끔씩 식료품을 사러 가는 가게에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곳에서 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 멀고 먼 산속까지 찾아온 겁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데 무려 3년이 걸렸어. 3년 동안 당신이 살아있을까? 정말 죽은 건 아닐까? 많이 걱정하고 또 많이 생각했어. 비록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전처럼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던 사이로 지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 저는 그날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아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의 유일한 여자는 아내가 전부였어요. 아내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었을 적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순간들,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까지. 이미 지난 일이니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어떠한 후회도 있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나와서 한국에서 아내 곁에 있었다면, 외국에 가지 않고 빠르게 혼인신고를 올리고 아무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사별한 남편이 아닌 내가 곁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의미 없는 생각들이란 거 아는데 이상하게 그런 가정들을 떠올리니까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제 가슴 속에는 한평생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아내와 부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산속에 틀어박혀 살았던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산소를 알려주지 않으려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할 걸. 그랬다면 아내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서 아내 역시 감회가 너무 새롭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갖고 있었는지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재회 첫날에는 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헤어지기 바빴죠.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한 달까지만 해도 진짜 무기력함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평소 좋아하던 블로그 글도 쓰지 않은 채 제가 살고 있던 곳에 틀어박혀서는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연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아내를 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만나고 싶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내는 당시 제게 너무나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존재였거든요. 반가운 것도 잠시, 앞으로 아내를 보면 전에 제가 갖지 못했던 것이 기억에 남을 테고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까지 자주 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는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제는 친구가 된 아내와 더 이상 힘들어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쉽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의 궁극적인 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관계에도 꽤나 아름다운 게 아닐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일단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보 같다고 어찌 그런 인생을 살아갔냐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어찌됐든 다시 만났잖아요. 마치 제 그리움에 대답하듯이 말이에요. 형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이제 언니가 고생 좀 안 하겠네. 라는 생각만 들었을 뿐 형부가 요즘 나이로는 창창한 60대에 운명했다는 것도, 직장암 판정을 받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도, 말년에 일궈놓은 재산이 꽤 많다는 것도 내게는 아무런 감흥을 자아내지 못했다. 여고생일 때 처음 보았던 형부는 내 눈에는 곰 같은 몸매에 뱀 같은 눈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아저씨였을 뿐이었고, 그 인상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진 않았다. 날 닮아서 그런지 내 딸도 이모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유령회사 사장을 하거나 보험 사기를 할 것 같이 생겼단다. 나와 내 딸은 어쩌다 언니네 집을 방문하면 최대한 형부와 만나지 않기 위해 평일 낮 시간을 활용하곤 했다. 사실은 형부뿐 아니라 언니네 아들들도 보고 싶지 않았다. 형부네 아들들, 태일이와 태군이. 이 애들은 한마디로 형부 2와 형부 3이다. 어릴 적에는 밥투정, 물건투정으로 언니를 힘들게 했고, 성장해서는 제대로 된 취업은커녕 사업한답시고 집안의 돈을 갖다 쓴 것만 수차례였다. 마땅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성실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인맥만 믿을 뿐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들이니만큼 실패는 당연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이었는데, 형부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온갖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신은 언젠가는 성공한다며 갖은 허세는 다 부리던 논팽이였다. 말년에 예전에 사둔 땅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 방에 수억 원을 벌어 언니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는 면모이긴 했다. 형부의 49제 날인 오늘, 나는 언니를 보기 위해 딸과 함께 송파로 향했다. 원래는 논밭이었던 이 지역도 올림픽 특수 및 재개발을 수차례 거치면서 점점 서울의 부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인생은 한 방이라던 형부의 말이 가만 보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송파의 땅이라는 한 방으로 형부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술과 도박으로 자신의 망가진 처지를 달래던 형부는 땅값 상승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빚을 모두 청산함과 동시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뒤늦게나마 가족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고, 언니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었으며 아들들의 사업 자금을 달라는 투정도 들어줄 수 있었다. 수중에 돈이 생기니 형부는 그토록 야박하게 굴던 아내에게도 뒤늦게나마 여유 있게 애정어린 태도로 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낸 시간은 불과 최근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산 세월은 30년을 육박했다. 3년을 번영하기 위해 30년을 고생한다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을 터였다. 언니네 집에 도착하자 수척해진 언니가 나와 딸을 무덤덤하게 맞이했다. 언니는 늘 그랬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기분이라는 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남편의 죽음도 그녀의 평정심에는 별다른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한 듯 보였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늙어버린 세월이었다.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 귀가하든 도박으로 불구속 기소되든 계집질로 속을 긁어놓든 간에 언니의 표정은 늘 한결같았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무덤덤한 언니의 표정을 보며 그간의 형부의 행태를 잘 알았던 사람들은 남편에게 정이 없어서 그런 거다. 망나니 남편이었으니 오죽할까라며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언니는 미혼일 때에도 무표정의 소유자였다. 그 무표정이 바로 언니의 본성이었고 힘이었다. 애들은? 안 왔어. 자기 아빠 49제인데 안 와? 그럴 일이 있어. 그게 뭔데? 천천히 얘기할게. 엄마, 이모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딸이 눈치 줘서 나는 더 이상 언니에게 묻지 못했다. 다 같이 얌전히 49제 상에 술을 올리고 절을 올렸다. 조촐히 올리는 상에서 언니는 늘 그렇듯 무표정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49제가 끝난 후 간단히 조기와 국, 김치, 산적으로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서 나는 호기심이 다시금 발동했다. 언니, 애들 왜 안 온 건데? 밥 다 먹고 얘기하자. 언니는 늘 성질 급한 나마저 차분히 만들어버린다. 난 저녁상이 끝난 후 언니가 내오는 차 앞에서야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언니는 대답을 하는 대신 잠자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유언장 1. 유언자 이정석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아내 김연자에게 전부 유증합니다. 송파구 오금동 땡땡아파트 92제곱미터 땡땡은행 땡땡지점에 있는 모든 예금 2억 원. 2. 유언자 이정석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서호국민학교에 전부 기증합니다. 땡땡은행 땡땡지점에 있는 모든 예금 5억 원. 3. 이 유언장을 집행해줄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땡땡의 변호사 땡땡땡을 지정합니다. 유언자 이정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남봉꾼의 허세만 가득하던 형부에게서 기증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게다가 아들들에게는 유언한 줄 없었다. 형부가 뒤늦게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건가? 황망함에 나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언니를 흘금 보았지만 언니는 늘 그렇듯 미동도 없었다. 다 봤어? 그런데 애들에 대해서는? 없어. 그게 다야. 애들이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들도 달라고. 주긴 줘야 되지 않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응?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동안 장남이 집에서 가져간 돈이 3억 2천만 원, 차남이 가져간 돈이 2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동안 불평 한마디 없던 언니가 이렇게 나온다고? 언니가 잠깐 새에 사람이 변했나? 언니, 뭐 다른 꿍꿍이 있어? 아니야. 돈으로 땅을 사서 오른 다음에 애들 줄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못해. 그래도 애들은 줘야 되지 않나? 애들이 지금 몇 살인데 걔들도 이제 어른이 돼야지. 하긴 그 말은 맞는 소리다. 언니 아들 태일이 태곤이 형제는 나이가 각각 32살, 30살이나 먹어놓고 제대로 해놓은 건 없었다. 지들이 공부 못해서 대학 못 나와놓고 늘 부모 탓을 해댔으며 군대 갔다 와서는 회사나 가게에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저것 일을 벌려놓기 일쑤였다. 관세법도 모르면서 수입품 사업을 하다 자본금 말아먹은 게 작년이었고 주식한답시고 까먹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다. 음식점을 열겠다고 섣불리 상가 건물을 얻어 가게를 열었다가
직원 임금도 못 주고 닫은 것도 불과 3년 전이었다. 그래도 애들 살 길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태어난 언니보다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었다. 저러다 애들이 언니한테 등 돌리고 살면 어쩌려고.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게 세상 일인데 저러다 칼부림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었지만 난 잘 알고 있었다. 언니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걸. 집에 와서 나는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문을 구했다. 시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남편이 행동했는지. 그러나 그들 중에서 태일이 태곤이 같은 망나니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애시당초 시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게 우리 세대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다.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배 곪고 다 같이 힘들고. 하긴 요즘 애들은 수억원을 내놓으라고 떼쓰는 꼴이라니 참 격세지감도 유분수였다. 언니의 무표정한 얼굴이 눈에 선했다. 그 무표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가만히 흐르더니 그칠 줄을 몰랐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빠글빠글해졌지만 그 무표정은 40년 전과 지금이 하등 다를 게 없었다. 언니는 나와 아버지가 달랐다. 어머니가 제가 한 집에서 나를 낳았고 언니는 그 전에 낳은 경우였다. 언니네 아버지는 동네 부잣집 머슴이었다고 했다. 머슴살이를 하다 6.25 때 군대로 끌려갔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밥은 제법 잘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언니를 데리고 제가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언니는 그저 객식구로 대했고 언니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러 떠나야만 했다. 나와는 무려 11살이나 차이 나는 언니이고 무뚝뚝한 언니인지라 서먹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언니는 내게 부모보다 더 큰 바다 같은 사람이었다. 늘 그 자리에 꿋꿋이 있어주는. 언니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떠날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서너 살이었으니 기억 안 나는 것도 당연했다. 어머니가 이따금씩 언니를 불러 밥을 먹이고 옷을 지어 입히고 보낼 때 보기 시작했었다. 언니는 군말 없이 밥과 옷을 받아먹고 받아입고는 나를 업고 동네 한 바퀴 돌며 나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답하곤 했다. 저게 뭐야? 여치, 잡아줄까? 뭐 이렇게. 남동생이 태어나자 언니는 동생 영식이도 똑같이 업어주었다. 언니네 아버지가 전사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언니의 눈물을 잠시 보았을 뿐 언니는 늘 같은 표정과 같은 말투였다. 10대 소녀 시절을 고스란히 식모로 보낸 언니는 처녀가 되어가자 서울로 상경하여 옷공장에서 시다로 일했다. 하루 11시간 12시간을 일하면서도 이따금씩 내게 용돈을 쥐어주러 시골로 내려왔고 자신은 풀빵 하나 사 먹지 않아도 영식이에는 눈깔 사탕을 사주곤 했다. 어린 마음에 언니가 사주는 간식만 좋아했지 언니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려고 했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쓰렸다. 고생하는 언니가 안쓰러워 동네 사람들이 주선해준 맞선 자리에서 만난 형부는 언니의 구세주가 아니라 더한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언니는 담담했다. 형부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기꺼이 남의 집에서 다시 식모로 일했고 자식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고 떼를 쓰면 자기 물건을 팔아서라도 사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내게는 1원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었고 영식이가 장가를 갈 때도 냉장고와 세탁기를 손수 마련해 주었었다. 그러던 언니가
예전과 똑같은 표정으로 자녀에게 돈 한 푼 마련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라. 뭔가 이상해 보이긴 이상해 보인다. 이튿날 나는 테일이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그런데 받지 않아 테일이 마누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골프 라운딩을 갔단다. 돈도 없는 주제에 골프. 엉덩이에 뿔이 났구만. 태곤이 집에 전화를 해보았다. 태곤이가 받았다. 아버지 49제에도 안 오면 어떡하냐고 한바탕 역정을 냈다. 태곤이는 짜증을 내며 알았다고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시건방진 녀석. 천사 같은 엄마의 악마 같은 아들놈이라니. 언니가 한없이 가엾고 가여웠다. 그래도 착한 언니인데 아들놈들에게 아파트라도 처분해서 나눠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다. 안 그러면 저 드센 놈들 등살을 어떻게 견디라고. 언니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내가 최대한 보살펴주면 되겠지. 영식이에게 전화를 해봤다. 영식이는 너털웃음을 웃으며 누나가 정말 현명한 생각을 한다고 칭찬했다. 누나, 자식 새끼에게 해줘봤자 소용없어. 현자 누나도 이제 누나 인생을 살아야지. 그걸 왜 몰라. 매형이 남겨준 재산으로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야. 5억 원은 좀 아깝지만 유언장대로 기부하게 하고 2억 원으로 적당히 재밌게 살라고 해. 누나도 인생을 즐겨야지. 이날 이때까지 키워주고 돈 준 것만으로도 태일이 태곤이 자식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네가 애들한테 얘기해봐라. 그게 쉽게 되는지. 나는 영식이에게 면박 아닌 면박을 주었다. 누나는 현자 누나처럼 자식들이 망나니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망나니는 잘해주면 더 망나니가 되는 거야. 망나니는 내치는 게 답이야.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게 되니? 아, 정말 유언장대로 하라니까. 현자 누나한테 괜히 바람 넣지 말고 그대로 해. 지금 애들 바로 잡아놔야 나중에 더 막 나가지 않는다고. 대충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은 이렇게 아웅다웅하기보다는 우선 현자 언니의 지친 심신부터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형부의 직장암 판정과 사망 선고, 장례식을 모두 치르고 그 이후 49제에 이르기까지 언니가 제대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리라. 자식놈들 등살에 예상 외의 유언장까지. 언니의 마음고생은 40여 년 전 6.25 때만큼의 무게감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말로만 듣고 짐작한 그 무게감을 언니는 도대체 몇 번을 인내한 것일까? 그날로 나는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예약을 모두 마쳤다. 숙박과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현지에서 다닐 관광지도 모두 알아봐뒀다. 살면서 여유 있는 여행을 언니가 몇 번이나 가봤을까? 비행기도 타본 적 없는 언니를 위한 나의 특별 선물이었다. 성산일출봉, 만장굴, 해수욕장, 갈치조림, 감귤. 생각만 해도 근사하다. 언니도 누군가가 언니를 위해 해주는 밥을 좀 먹어봐야지. 경치 좋은데 구경도 좀 하고. 가기 싫다는 언니를 어거지로 잡아 끌고 짐도 내가 꾸려서 꾸역꾸역 김포공항까지 데리고 왔다. 무표정하던 언니도 이내 얼굴빛에 점점 화색이 든다. 뭔가 신기한가 보다. 공항 검색대라는 것도 몰라서 무작정 통과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하고 면세점에 가득한 수입품을 보고서 국산품 애용을 왜 사람들이 하지 않냐고 정색하는 언니를 보며 이번에는 내가 언니가 되고 언니가 동생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 배시시 웃었다. 비행기가 뜨자마자 느낌이 이상하다며 기겁하는 언니를 가만히 진정시키고는 우리 어릴 적에 소풍 가면 싸갖고 갔던 삶은 달걀과 오징어를 언니에게 내밀었다. 우리는 맛있게 먹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언니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침대와 이불에 다시금 기겁했다. 너 얼마를 쓴 거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아유, 괜찮아.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아유, 적당히 여관 같은 데로 갔어야지. 아유, 여관은 무슨 여관이야. 관광지 와서. 이 정도 돈 썼다고 금방 거지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껏 즐겨.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갈치조림 식당에 가서 우리는 맛난 밥을 한껏 배불리 먹었다. 언니는 기다란 갈치를 솜씨 좋게 분해하더니 살점을 발라 조금씩 내 숟가락에 얹어준다. 나는 언제나 언니에게는 조그만 동생인 거지. 이젠 내가 좀 돌봐주고 싶은데 언니는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갈치호박국에 들은 갈치마저도 기어이 살을 발라 얹어주고는 식사를 하는 언니를 보며 다시금 애틋함이 솟아올랐다. 근처에 있는 오름을 오르면서 언니는 다시금 말이 없어졌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의 언니지만 등산 하나는 자신 있었다. 어린 시절 식모살이 하던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있는 산을 한달음에 넘곤 했던 언니였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 것일까. 언니는 그렇게 산처럼 우직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내게는 어머니보다도 더 정겨운 사람이었다. 언니에게 이젠 진정으로 효도를 해야겠다. 형부와 자식이 해주지 못하는 걸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근처 감귤밭에 들러 감귤을 사고는 호텔로 가지고 왔다. 호텔 소파에서 정답게 둘러앉아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는 언니의 얼굴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왜 그동안 갖지 못했을까? 이렇게나 좋은데. 언니, 앞으로 이렇게 매년 여행 오자. 좋긴 좋은데 하루 만에 돈을 너무 많이 쓰네. 아유, 요즘 다들 그러고 살아. 언니가 너무 아등바등 산 거야. 형부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 이젠 뭐 다 지나갔으니 즐기면 되지. 적당히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 돈을 버는 사람이 이젠 없잖아. 얼씨구? 뭐 형부가 생전에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줬어? 그냥 말년에 땅값 올려서 일확천금 건진 거지? 2억 원으로 적당히 아껴 쓰고 여행 때는 좀 쓰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될까 모르겠다. 왜? 애들 주긴 주려고? 하긴 안 주면 그 애들이 가만히 안 있을 애들이긴 하지. 아니, 안 줄 거야. 언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영식이 말이 언니도 자기 인생 즐기라는데 자식들은 뭐 다 크긴 컸으니 자기들 인생 살라고 하면 되긴 해. 아니야. 난 2억 원도 그 국민학교에 기부할 거야. 응? 난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파트 한 채만 건지고 다 기부라니? 에이, 설마 5억 원 기부하는 것도 아까운데 2억 원을 왜 해?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 그럼 언니는 뭐 먹고 살려고? 가정부 일 다시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 아직 일할 나이고 아파트는 팔지 않고 살면서 일하면 되는 거지. 언니,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식모살이 하려는 거야? 순식간에 내 목구멍에서는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나이에 개울가로 빨래하러 가고 배추를 절이고 아이들 기저귀를 갈던 언니의 모습이 눈앞에 여전히 선연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가서 그때 그 시절의 언니 손을 부여잡고 호호 녹여주고 싶었다.
맛난 과자를 사서 입에 넣어주고 싶고 구멍난 치마는 찢어버리고 예쁘장한 스커트로 새로 사주고 싶었다. 이젠 늙었어도 뒤늦게나마 호강하는 언니를 보려나 했는데 또다시 식모일을 한다고? 얘는 무슨 요즘 세상에는 식모라고 하지 않아. 가정부라고 어엿한 직업이야. 그래도 형부가 물려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을 해야지. 나 언니가 고생하는 꼴 더 못 봐. 2억 원 다 쓸까봐 걱정되면 내가 생활비 줄게. 아이, 얘는 무슨. 너는 네 딸하고 남편한테만 생활비 쓰면 되는 거야.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 국민학교에 뭐 신세진 거라도 있어? 왜 돈 못 줘서 난리야? 그런 건 없어. 언니는 더 말하기 싫다는 듯 침실로 향했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즐거운 여행 기분을 망칠 순 없어서 나도 그만했다. 뭐 설득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튿날 제주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나와 언니는 정방폭포로 향했다. 겨울의 제주도는 그래도 서울보다는 따뜻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게 춥다. 버스를 기다리기 싫어 택시를 잡았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정방폭포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다. 아름다운 폭포지만 해방 이후 6.25 동란 전에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떨어진 곳이라고. 이런 말을 잘못하면 예전엔 잡혀갔고 지금도 완전 무사하진 않지만 아줌마들은 좋아 보이시니 괜찮을 것 같아 얘기해준다고. 그 말을 들은 언니의 눈가에는 금방 눈물이 고였다. 어머, 어떡해? 하면서 입으로만 안타까움을 전하는 나와는 달리 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정방폭포는 아름다웠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수묵화 같았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우리는 택시 안에서의 서글픈 감정은 잊고 마음껏 자연을 만끽했다. 언니, 울었던 건 진정 좀 됐어? 어, 괜찮아. 남사스럽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 때 생각나서 그러지? 그때 살아남은 게 기적이지.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곁에 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젠 좀 돈 좀 쓰고 즐기고 살아. 또 잔소리다. 아이고. 언니는 더 이상 내게 말을 시키지 않았다. 난 알고는 있었다. 언니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더욱 우려스러웠다. 정말 자기 몫의 2억 원까지 기부해버리면 어쩌지? 언니가 쓸 돈이 없어진다는 것 말고도 철부지 아들 둘이 정말 칼이라도 들고 쫓아와서 언니에게 협박하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러웠다. 조용히 만장굴로 향하여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언니의 무릎이 성치 않아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언니를 이끌어 주었다. 저녁 식사 메뉴는 흑돈이었다. 지글지글 삼겹살을 구우면서 나는 언니가 고기를 굽지 못하게 했다. 내가 구워서 언니 입에 넣어주고 싶었다. 언니는 나의 강권에 못 이겨 삼겹살을 연신 받아 먹었다. 만족스러웠다. 호텔로 돌아와서 나는 언니 옆에 살그머니 누웠다. 어릴 적 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자곤 했다. 그때 엄마는 언니 옆에 나를 재웠고 언니는 내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토닥여주면서 나를 보듬어 주었었다. 그때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다. 언니, 옛날 생각난다. 그렇지. 그래, 좋네. 언니, 엄마가 원망스럽진 않았어?
제가 하시는 바람에 언니가 따로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다는 게 좋았어.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마저 없었으면. 언닌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해. 솔직히 엄마나 형부나 자식놈들 다 언니한텐 한참 모자랐잖아. 자식 새끼조차도 결국 남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에휴, 언니도 지쳤구나. 그러니까 기부 같은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영순아. 갑자기 언니는 정색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 줄 아니? 순간 아차했다. 내가 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던가? 어렸을 땐 언니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고, 언니가 결혼할 적에는 형부를 원했던 거냐고 물어본 적 없었다. 그저 뭐든지 다 받아안고 감내하는 언니로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학교를 빠지지 않고 제대로 다니는 거였어. 국민학교 다닐 때도 툭 하면 빠지고 빨래하러 갔지만 그 순간에도 학교에 가고 싶었고 나중에 공장 다닐 때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어. 지금은 학교에 갈 수 없는 나이지만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처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내 새끼들 나중에라도 정신 차릴 거야. 지들 아버지처럼. 그러니 나는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지. 네 형부에게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밥 굶지 않고 학용품 빠뜨리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작년에. 고맙게도 내가 한 말을 기억해줬더라고. 그래서 유언장에 한 줄 넣어준 거지. 그렇게 내 소원을 우리 아저씨가 들어줬으니까 나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또르르 양옆으로 굴렀다. 흐느끼고 싶었지만 언니가 걱정할까봐 참았다. 이윽고 언니는 잠에 빠졌고 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밤을 꼬박 새고 나서는 일찍 일어난 언니와 함께 아침부터 성산일출봉에 올랐다. 해가 수평선 넘어 천천히 떠올랐다.